1960년대 경상북도 영천군의 작은 농촌 마을. 초가집 처마 끝에 매달린 옥수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한씨 집안의 낡은 초가가 나타났습니다. 9살 한지연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헝겊 인형 하나를 꼭 쥐고 있었죠. 인형의 팔 한쪽은 실로 누더기처럼 꿰매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빨리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인형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지연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아버지 한덕수는 논 면마지기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남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도 드물었지요.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야, 도윤이 밥그릇 더 가져와. 아버지가 말하면 어머니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한도윤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 최우선이었지요. 도윤은 지연보다 5살 위였습니다. 14살의 소년이었지만 이미 아버지처럼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연이는 밥 다 먹었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그릇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지연은 아직 절반도 먹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 잘했다. 도윤아, 너는 더 먹어라. 공부도 해야 하고 몸도 키워야 하니까.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면 지연의 하루도 거의 끝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사일 얘기, 마을 소식, 때로는 도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우리 도윤이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뿌듯해했지요. 지연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연이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나만 바라봐야 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함께 놀자. 무슨 놀이요? 비밀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연을 부르는 목소리, 지연이 움츠러드는 모습, 집안의 감도는 이상한 긴장감까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남편이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사는 사람처럼요. 지연이 11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지연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을 뭉치며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죠. 지연아,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사람을 만들었죠. 지연아, 나 보고 있지? 도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고 이상했습니다. 14살 소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빠, 저 집에 들어갈게요.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지연아,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집 쪽으로 향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형을 더 꼭 안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워질 뿐이었지요. 창밖의 눈은 밤새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얗게 덮으며 모든 소리를 조용히 삼켜버렸습니다. 지연이 1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동안 지연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봄철이면 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어 자꾸 살이 빠지는데 이상하게도 배만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이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지연의 옷 매무새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치마 허리가 점점 조여지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이리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당 한구석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는데 그 부름을 듣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몸이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지연의 배는 더욱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지연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딸아이가 어쩐 일인가? 아직 어린데 벌써 요즘 애들은 다들 그래. 버릇없이 컸어.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논밭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 한덕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이야. 우리 집안이 동네 망신이 됐잖아. 지연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 도윤이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지연이가 마을 애들과 뭐라고? 김만순의 아들 성호 있잖아요. 지연이랑 자꾸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는 이웃 마을 소년이었습니다. 지연과 나이가 비슷했고 가끔 논두렁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도윤이 왜 갑자기 성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게 정말이냐? 아버지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입 다물어. 이미 다 늦었잖아. 아버지의 고함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도윤은 그런 지연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만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지연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게 했죠. 우리 집안 체면이라도 지켜야지. 동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해. 지연의 방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깥 풍경이 보였지만 그곳은 이제 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방에 들어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힘들어도 참아야 해.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는 알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방 안에서만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이제는 걸을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그 달빛을 받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기는 죄가 없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되었든 이제 자신의 몸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지연의 방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기 나오면 우리가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요? 응. 아버지랑 나랑. 넌 아직 어리니까 애 키울 줄 모르잖아.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말투에는 이상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넌 아직 애야. 애가 애를 어떻게 키워?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기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어. 그날 밤 지연은 달을 보며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벌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연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한 자장가 말이에요. 지연은 배에 손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자. 그 순간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지연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몸에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었죠. 방 안에서 혼자 끙끙거리던 지연의 신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해산 경험이 없는 어린 딸을 혼자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거든요. 마을에는 산파 할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어쩔 거야.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그 말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원망했죠. 딸의 생명보다 체면이 더 소중하단 말인가 싶어서요. 지연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하며 온 힘을 다해 지연을 도왔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죠. 아들이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아기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닦아낸 아기를 지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지연은 울었습니다. 현수야.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름을 생각해뒀니? 현명하고 오래 살라고. 현수요. 아기는 지연의 가슴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1시간도 안 되었지만 벌써 엄마를 찾는 것 같았어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였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긴 한 건가?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손자죠. 그때 도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와, 정말 작네. 내가 돌봐줘야겠다. 지연이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도윤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죠. 오빠는 됐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너는 아직 애잖아. 애 키우는 법도 모르는데.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아버지는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죠. 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연은 이런 말들을 창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몰래 젖병과 기저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힘들겠지만 잘 견뎌야 해. 어머니는 제 편이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지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현수야, 삼촌이다. 삼촌이 많이 사랑해줄게. 도윤이 아기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 어려서 조심해야 해요. 뭘 조심해? 난 현수 삼촌이야. 삼촌이어도 안 돼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의 단호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현수는 2달이 되었고 지연은 하루 종일 아기만 돌보며 지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어머니가 몰래 도와주었지만 대부분은 지연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에서 자라면 현수도 자신처럼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도윤의 이상한 관심,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연 곁에 조용히 앉더니 현수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14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뭘? 세상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의 말뜻을 알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서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 정말요? 응.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서울로 간 순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비슷한 처지였거든.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아이는 잘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을 거야. 그 아이도 너처럼 강한 아이였으니까. 그날 밤 지연은 현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그 별들이 길을 가리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어떻게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을 거야. 아기는 지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다짐을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아기와 함께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이 오려는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은 현수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5달이 되어 조금씩 미소를 지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미소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경화가 악화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평생 술을 많이 마신 결과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도 도윤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도윤에게 맡기겠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4월 초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연은 현수를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지연 모자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자 도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지연아,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아직 어리니까 애 키울 자격이 없어. 지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안 돼요. 현수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웃기지 마. 이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 아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현수를 더 꼭 안았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쩔 거야? 여기서 쫓겨날래? 그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지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걸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야, 내가 몰래 모아둔 거.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 싶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걸? 너 서울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괜찮아. 너와 현수만 안전하면 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가 미안하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서울에 가면 김말순이라는 분을 찾아가. 김말순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로 시집간 순례 언니 기억나지? 그 언니가 편지에서 말해준 분이야. 어머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종로구 인사동 근처에 하숙집을 하신다고 했어. 좋은 분이라더라. 지연은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지연과 어머니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현수의 옷가지, 기저귀, 젖병 같은 필수품들을 작은 보따리에 넣었어요. 도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4월 중순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은 현수를 품에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챙겼니? 네, 어머니. 어머니가 따뜻한 누룽지를 작은 병에 담아주었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이거 마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지연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현수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 꼭 잘 살게요. 어머니가 현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엄마 말 잘 들으며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는 잠들어 있었지만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슬픈 기억이 많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자란 곳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잘 도착하면 편지 보낼게요. 그래, 꼭 그래야 해. 지연은 보따리를 메고 현수를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뒤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현수가 무겁긴 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울행표를 끊었어요. 서울까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어머니가 준 돈으로 표를 사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놓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현수가 깼습니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서도 울지 않고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현수야,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아기가 작은 손으로 지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현수를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풍경들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논밭, 초가집, 구불구불한 시골길, 지연의 어린 시절이 담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이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버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비록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과 현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말이에요. 1975년 4월 서울역에 도착한 지연은 인파에 휩싸여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현수를 품에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인사동으로 가려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지연의 초라한 모습과 어린 아기를 보더니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동이면 꽤 먼데 돈은 있니? 조금 있어요. 그럼 버스 타고 가렴. 저기 정류장에서 종로 가는 버스 타면 돼. 친절한 아주머니 덕분에 지연은 무사히 인사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보며 골목길을 헤맸지요. 마침내 김말순 하숙집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을 때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김말순 할머니세요? 그런데 너는 누구니? 지연이 어머니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순이가 보낸 아이구나. 들어와, 들어와. 김말순 할머니는 지연과 현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선 방 한 칸을 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렴. 할머니, 저 일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그래. 그럼 우선 몸부터 추스르고 아기부터 돌보고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지연은 며칠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도 새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할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일하고 싶어요. 현수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 집일을 도와주렴. 설거지, 청소, 빨래할 일이 많아. 정말요? 고마워요. 지연은 하숙생들의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현수는 할머니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첫걸음말을 뗐고 두 돌 무렵에는 엄마라는 말을 또렷하게 했지요. 현수야, 우리 애기 많이 컸네. 지연이 현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하숙집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현수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지연이 고민을 이야기하자 김말순 할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는 분이 구청에 계셔. 한번 상의해 보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현수는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성적도 우수했지요. 엄마, 나 1등 했어. 현수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을 때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정말 잘했다, 우리 현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현수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공학도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현수는 대기업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지요. 2017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지연은 55세가 되었고 현수는 39세의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손자, 손녀까지 둘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5살 된 손녀 예린이가 낡은 헝겊 인형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란다. 정말요? 너무 낡았어요. 지연이 웃으며 예린을 안았습니다. 낡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거야.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거든. 그때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시러 가세요. 아내가 엄마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그래, 곧 갈게. 지연은 인형을 옷장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인형과 함께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지연의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현수야, 그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거든.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었어. 현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긴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고마운걸.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전에 서울로 모셔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지요. 지연아, 정말 잘했다. 현수도 훌륭하게 키웠고.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지연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램프 불빛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지연은 현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요. 현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39년간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눈은 밤새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새하얗게 덮으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예린의 손을 잡고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눈사람 이름 지어줘요. 그래, 희망이라고 하자. 희망이요. 응.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뜻이야.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연이 평생 꿈꿔온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고통의 굴레를 끊고 아이에게 사랑만을 물려준 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며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할머니로서 말이에요.